예산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삭감하여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네, 처음 있는 일이었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야당이 삭감한 예산은 민생, 첨단기술 R&D, 범죄사와 같은 사회 안전, 국방 안보를 위한 예산들이었습니다. 총리께서도 12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 AI 등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이라든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망한 그러한 먹거리가 될 그러한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여야 합의 없이 삭감되었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 양자 연구라든지 이런 최첨단 또 국제 연구에 들어갈 그러한 그 예산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검경의 특별활동비라든지 특경비 같은 것이 전액 삭감되어서 마약이라든지 금융 사기라든지 이러한 그 범죄 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데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한 그 직원들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또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이런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봤습니다. 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 중요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정부 운영이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예비비 대규모 삭감에 대해서도 대규모 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 범죄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네, 올해 당초 2025년 예산으로 약 4조 8천억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 반 정도가 깎였고, 그중에 특히 그 재난,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목적 예비비가 많이 깎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천재지변이 없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런 천재지변이 생길 때에는 우리의 그 대응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각종 경제 문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에 우리가 일본과 반도체 들어가는 원료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그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응 조치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전 세계 불확실성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예산안 일방 삭감에 그치지 않고 예산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까지 통과시켰고 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제의원권을 행사하셨죠. 이것은 정말 심각한 그러한 그 입법 시도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헌법에 의하면 9월 3일 날 행정부가 입법부 예산안을 올리면 입법부가 12월 2일까지 의결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헌법에 적힌 그런 의결 시한을 넘겨서 여야가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2015년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여야 합의가 없으면 12월 1일에는 정부안이 일단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여야 간 협상을 통해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자동 부의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은 바가 있고, 그 후에도 물론 날짜를 그대로 지켜진 그러한 그 상황은 뭐 반드시 100%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동 부의 제도에 의해서 여당 야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또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하는 그런 아주 큰 동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고쳐가지고 이런 그 자동 부의 제도를 변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저희 정부로서는 어떤 정부가 들었든 이것은 정말 우리 재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저희가 봤고요. 그래서 제가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안 된 때지만 이거는 정말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욕을 먹더라도 이거는 입법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2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희가 제2요구를 합니다만, 국회는 국회대로 또 제 의결을 통해서 3분의 2 이상의 그러한 의결을 가지고 행정부가 행한 이러한 그 제2요구를 말하자면 압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하나의 그 삼권 분립에 의한 그런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극단적으로는 국회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행정각부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회의 관련 사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제가 참여를 해서 묻겠습니다. 인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20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전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청구인 이야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시 45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피청구인 집무실에는 55분경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국무위원 등이 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 김용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정원장 조태영 순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예.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파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 증인,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7인이었던 것은 맞죠?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 먼저 온 국무위원과 함께 집무실로 안내돼서 대통령님을 뵌 것은 기억합니다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인 중에서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그 당시에 6인 정도 된 것은 맞죠? 7인이 맞다면 그렇게 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님의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나머지 6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각자 연락받은 과정은 잘 모릅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당일 22시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KBS에 생방송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님이 계엄을 선포하실 계획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피청구인이 10시에 생방송이 예약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증인 등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하셨습니다.
당시 집무실과 대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갑 158호증 1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20적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자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증인에게 부성찬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는 거 질의를 하자 증인이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 있죠? 예,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거를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 신인도입니다. 이 예, 두 개가 흔들려 버리면 간단하게 대답해 그냥 예, 반대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뭐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위원들이나 그 대통령실 실장이나 수석 그 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 36교정 1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 12쪽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서 내용에 의하면 농림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 장관은 뒤늦게 회의에 참석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국무위원들 모으자고 했는데 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제 최상목 장관께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거는 저는 이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그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했거든요. 송미령 장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께서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각 국무위원들이 가진 하나의 그런 그 회의를 보는 시각 이런 거를 재판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 증인의 시각은 어떤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 어떤 때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그러면은 대개 그 물으신 분이 결국 회의 개회도 없었고 폐회도 없었고 안건에 정확한 제기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하는 그런 또 절차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개 그런 취지에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쨌든 12월 3일 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모였고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또 걱정과 우려를 표명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저희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 않냐 하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그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뭐 간담회로도 말씀도 드려봤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하면은 뭐 상당히 저 동의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뭐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상당히 뭐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신문은 종결하고요. 소측위원, 예. 보완적으로 한 두세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